예, 들으신 것처럼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인 고 박영옥 여사의 발인이 오늘 거행이 됐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정치계 거목답게 촌촌살인의 혼수를 잊지 않았던 김 전 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요.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또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오전에 고 박영옥 여사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떠나는 부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자, 두 사람의 64년간의 어떤 그런 다정했던 모습, 저희들이 마지막 모습도 작별하는 모습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그 작고 이후에. 예. 참 드라마 같은 장면이다. 예. 왜냐하면 90노구를 이끌고 사실 5일장을 치르는데 내내 그 장례식장에 있어 그 돌아가신 그 망인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부분.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 전체적으로 이 조문 전국을 보면서 느낀 게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는 원로 정치인이 제대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 조문 전국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제대로 된 원로 정치인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원로 정치인들이 앞으로 많이 있다면은 이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이 있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사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그 조문 전국을 보면서 역시 김종필 총리는 그 로맨서, 그 다음에 훈수 정치,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신념 이런 것들을 5일 동안을 다 보여줬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그 후배들한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치 후배들한테 아니면 지금 또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뭐 아내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좀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 대목은 참 미담이 많아서 저는 알지 못했던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느꼈고 또 이게 한편의 드라마라고 허 교수님께서 지적했지만 저도 뭐 정말 이렇게 아름답다고 할 만큼 가슴 뭉클한 이 영화 같다 이런 좀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이제 망인은 이제 오늘 다 식을 마치겠지만 구순이 넘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급속히 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잘 살필 그런 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참 그 좀 의미심장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김종필 총리를 한번 또 가까이서 뵙기도 하고 뭐 또 박영옥 여사한테 그 차도 얻어먹기도 하고 댁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연도 있는데 그거 보면서 2004년도에 이런 얘기가 2004년도에 이제 이분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정계를 은퇴선을 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프로스트의 그 식구를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몇 마일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조문이 지금 5일장을 치르면서 보면서 이 마지막 남은 5일 몇 마일을 이 사실 박영옥 여사의 영전 앞에 마지막 남은 5일을 뭔가 좀 채우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아마 조문 전국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역시 참 그 아주 노회한 그 정치, 대한민국 정치의 한 획을 그었던 현대 정치의 그런 김종필 총리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정치권에 굉장히 그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평생 반려자를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인간 JP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고 박영옥 여사 빈소는 김 전 총리의 50년 정치사 회고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촌철살인의 맞춤형 훈수를 두기도 했는데요. 김 전 총리가 주요 인사들에게 한 발언을 함께 들어보시죠. 가끔 찾아가 뵙고 외롭지 않게는 그랬어요. 외로운 자리에 어떤 인격이 있을까? 애국심 그 자체가 나라 생각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정치는 허업이라고 그랬다. 실업하는 사람이 열매를 따먹는 게 실업이고 정치인이 열매를 맺어놓으면 국민이 따먹지 그 정치인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에서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정치라는 것은 뭐 그건 지나면 다 남과 일몽이지. 우리가 배고파서 이제 고기 덩어리는 던데 좀 넓적어 그냥 막 집어먹고 여름에 더울까 그래서 이제 목욕을 시켜주면은 하프가 넘으면 더 무표져 있고 그러다가 발에 자는 밟으면 그냥 대배서 뭘 뜯어 그건 뭐 본인은 사육자는 암만 맹술해도 이렇게 잘해주면은 내 고마움을 알 거다 하고 자각을 하지만 그놈은 그런 거 하나도 느끼지 못해. 뭐 국민을 맹술을 하라고 그렇다. 그 맞는 말이지요. 우리가 모든 특별한 춤을 듣고 박 여사님이 지독이 좋았는데 저하고 몇 번 만나 뵙고 선거 때는 같이 다니기도 했고 근데 가셔야 돼요. 이제 가지는 어른 분까지 다 더 보따서 오래 사셔야 된다. 집에 사람이 6개월 전까지 참 건강하게 지냈어요. 근데 아래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헛수없이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는 안 갔죠. 생년에는 근데 그래도 진천하니까 말기가 판단이 진짜로 그렇게 나왔어요. 네, 빈소에는 현역부터 원로까지 또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초당적으로 많은 조문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그 발언 하나하나가 기사화될 정도로 많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글쎄요, 뭐 초당적일 뿐만 아니라 초국적으로 지금 조문 행렬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죠. 예. 왔었는데, 글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일 시선을 끄는 거는 예. 정치가 허업이다. 예. 이 국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자신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면은 갈 데가 교도소밖에 없다. 그리고 또 국민이 이 호랑이 맹수와 같다. 예. 이게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심판하게 될지 모른다. 네, 이거 네. 지론이셨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를 또 마음을 사로잡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뭐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도 대통령 한 번씩 찾아가 봐라 했고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한테는 대통령 도와주면은 나중에 대통령이 도와줄 때가 올 거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게도 이 5년 대통령 단임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안정적이지 못하고 연속성이 없다. 의원 내각제 권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경험과 경륜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얘기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사님. 저는 이제 뭐 생각나는 어떤 충고 또 지금 이런 것들 중에는 뭐 지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을 말씀도 그 문재인 의원에게 한 발언 네. 그 내각제를 하면 17년도 할 수 있다는 그 발언이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 있게 들었는 게 뭐냐면은 예. 그 노 정치인의 뭐 은퇴를 했지만은 그 자기 신념, 정치적 신념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내각제에 있는 신념 그것을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번에 보면서 세 사람이 딱 떠올라요. 하나는 전두환 대통령, 하나는 우리 이제 이회창 총재, 하나는 또 박근혜 이제 대통령. 이 왜 이제 세 사람이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사실 11.6 이후에 사실 김종필 전 총리가 굉장히 박해받았고 피해자예요. 정책 가택연금 또 뭐 부정적자가 몰리고 이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인데 이번에 하여튼 전두환 대통령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해자 입장에서 좀 마음이 안 돼서 그런지 사실 뭐 조화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회창 총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결정적일 때 DJP 연합으로 해서 사실 이회창 총재를 그 낙마시켰던 그 장 본인이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이번에 오셔갖고 서로 이제 화해하는 모습도 예. 보였고 앙금이 사실 뭐 정치하고 나면 그 정치의 앙금들은 항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을 통해서 앙금을 푸는 모습 예.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죠. 2005년도에 잔민정 만들 적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임하려고 했는데 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는 바람에 예. 이 가족들이 갈라지는 이 참 정말로 역사에 참 보기 드문 일이죠. 그 2005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분수령이에요. 예.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이 흩어지는 그런 하나의 이제 기로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이번 조문 정국을 통해서 예. 가족들이 한 자리 다 모여서 예. 화해하고 또 앙금을 푸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았다. 특히 이제 뭐 박지망 이지 회장 같은 경우도 사실 자주 굉장히 못 찾으면 걸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 조문 정국을 통해서 다 이 저 사실 부의금을 받지 않았는데 예. 그 이지 회장만큼의 어떤 부의금을 전달하고 또 받는 그런 모습들. 그건 뭐냐면은 그동안 흩어졌던 가족들, 그 조카들 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예, 예. 다시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떻게 뭐라면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에 대한 어떤 모습 또 그동안 국민들이 볼 때는 참 가족들이 흩어지는 모습은 안 됐다고 했는데 예. 이번 조문 정국을 통해서 다 모여서 화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조문에 갔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안도감과 또 위안을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나. 그래서 그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5일간의 장례 기간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시사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자 후임자 정말 찾기 어려운지 오늘이 이제 출범 2년이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어제 특히 오늘 정도에는 명단, 그러니까 사람 누가 될지를 좀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도 좀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도 사실은 뭐 그동안 적어도 어제 정도는 왜냐하면 오늘 취임 2주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어제 정도는 발표를 하고 그 새로운 비서실장과 함께 취임 2주년을 맞으면서 네. 또 청와대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무슨 좋은 담소도 나누고 앞으로의 그 어떤 다짐 이런 것도 예.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비서실장이 없는 상태에서 또 대통령이 직접 처음으로 취임해서 처음으로 직원들과 만나서 어떤 그 대화를 나눴다는 거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움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왜 그러면 비서실장을 계속 그 임명하지 않고 계속 하느냐. 예. 제가 볼 때는 예. 단순하게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대통령 눈높이에 맞는 그 인물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국민 눈높이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잠깐 사례를 하나 들으면은 그 김기춘 비실장하고 얼마나 이 코드가 잘 맞는지 사례가 하나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연료 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사건. 그때 김기춘 비실장이 여의도 연구소 소장을 하셨습니다. 여의도 연구소 소장하면서 그 당시에 돌아가는 전국 상황들을 직접 그 병원에 가서 사무총장을 대동하지 않고 직접 가서 몇 시간을 보고할 정도로 그만큼 두 분이 코드가 맞으셨답니다. 잘 맞고 또 잘 모셨고. 근데 거기에 맞는 비서실장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대통령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이러다가 포뛰고 장 뛰면은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 우리 흔히들 말하는 정말로 장고 끝에 악수 또 하나 뜨지 않나 예. 이런 걱정이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끌면 끌수록 새로 부임하는 비서실장은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예. 임명을 받기 때문에 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굉장히 중압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간에는 좀 이런 것 때문에 뭐 고사하는 후보도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예. 물론 이제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3월 1일 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이후에 예. 발표를 하시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사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후보들 중 후보에 오른 인물들 중에 일부가 제안을 고사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왜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자리라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고사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제 허 교수님께서는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후보들 입장에서는 후보가 그 자리를 수락할 만큼 대통령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 국민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부담스러워서 못 간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을 겁니다. 사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 전 비서실장이 예. 교체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1년 전부터 나왔어요. 네. 그럼 그간 다음에 비서실장은 예를 들어서 실무형이면 누가
있고 또 자기가 경제통이면 누가 될 거고 또 소통을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누가 물망에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미 준비가 돼서 이 인사 검증도 좀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12일 날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좀 더 간다라고 했으면 그때서부터라도 지금 한 달이 넘지 않았습니까? 설 전에도 못했고 설이 끝나면 당장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지나갔고 오늘 취임 2주년인데도 못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대통령이 지금 현재로서는 고민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완구 총리를 카드를 꺼냈을 때는 지지율도 떨어질 때 전국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카드가 강했었는데 그것이 물 건너갔고 지금 대통령은 지금 허태열 비서실장도 그러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러고 다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선호해 왔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왔을 때 대통령한테는 잘 호흡이 맞을지 모르지만 국민들한테는 그게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비서실장이면은 국정의 한 축으로서 대통령도 보조하고 보완하고 또 이 국정을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상은 지금 뭐 청와대 부속실에서 인사니 무슨 보건이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실세라고 하지만 실세가 아니다라는 또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비서실장을 꼽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 교수님 말에 상당히 일리 있다고 보는 게요. 지금 후임 비서실장이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역할론의 일종에 말해서 사실 내각에요. 지금 국회의원이 6명이 가 있잖아요. 만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완구 총리를 비롯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 당정청, 말이 당정청이지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게중심이 당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에는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또 간단치 않은 인물들입니다. 이 내각과 당을 일정 부분 조율할 수 있는 비서실장을 찾으려니까 굉장히 지금 고민이 깊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이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잘한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근데 야당의 평가는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제가 점수를 얼마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뭐 잘한 점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높은 점수를 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 지금 혁신 플랜을 지금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라는 것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방향은 잘 잡았다. 왜냐하면은 일단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각 기본적으로 일단 그에 따르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업의 어떤 보유 자금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장사가 되고 돈이 된다면은 정부에서 하지 마라 그래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익이 되면은. 근데 지금 기업 보유 자금이 굉장히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건 뭐냐면 기업이 살 수 있는 환경,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그만큼 지금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 바로 규제 개혁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칼을 빼들은 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직까지는 지금 가시적으로 효과가 안 나기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퉁퉁 부른 국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대통령께서 이런 이 퉁퉁 부른 국수를 자꾸 국회에 잠자고 있는 소소 민생 법안, 경제 살리기 법안 이것을 국회에다가 책임을 떠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정말로 이 경제 살리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안이라면은 대통령께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 그런 또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지 진정성이 확보된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 국회만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뭔가 좀 진정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오바마 대통령도 오바마 케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직접 하원 의장도 청와대로 백악관으로 불러서 설득하기도 하고 대담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이 대통령이 전국 운영하는데 주도권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통령이 3월 1일 날 해외 수방 마치고 나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올해가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렇죠. 지금 이제 2년 지나가면서
야당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박할 뿐만 아니라 지지율로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지지율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국민이 많은 실정이 이 현재의 실상인 것 같고요. 지금 뭐 경제를 잘 살리고 경제 민주화하고 또 이 일자리 늘리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왔었는데 아직도 좀 그 갈 길이 먼 상황이고 또 정치에 있어서도 국민 대통합하겠다, 네. 100% 대한민국 만들겠다, 책임 장관, 책임 총리제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네. 복지도 이제 무상 보육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고 왔었는데 지난 연말에 예산 문제로 네. 이 황우여 장관하고도 네. 또 당하고 또 마찰이 있을 정도로 복지 네. 정책이 정착이 지금 못 돼 있는 상황이고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해서 남북 관계 그다음에 동아시아를 평화적으로 이렇게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했는데 네. 남북 관계는 또 한 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네. 있는 답보 상황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3년 차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경제를 살리는 거겠죠. 3개년 경제혁신 계획을 완성을 하고 30년 한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주춧돌을 네. 놓겠다 이렇게 한 건데 정말 이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도 늘리고 네. 그래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복지로 순환하는 네. 그런 경제를 위해서 좀 심기일전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이 인구의 구조가 바뀌면서 사실 인구 절벽이 도래합니다. 예. 경제 활동 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네.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30년 그림을 그리고 집권 3년 차에는 이런 것을 책임 있게 좀 그 성과를 남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이제 많은 인물들이 이제 뭐 입각해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 입각 전이나 무슨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뜬 인물과 진 인물을 좀 분류해봤는데 잠깐 보면서 저희들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뜬 인물로요. 저희들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또 이왕 국무총리 이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두 분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완구 총리의 경우 같은 경우는 뜬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 인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분석이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주목할 분이 있으세요? 이사님? 저는 그 이완구 총리가 뜬 인물로는 동의를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완구 총리께서는 물론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본 명확하지 않는 그 해명 네. 이런 것들이 상처를 사실 많이 입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국회에서 인준을 했습니다만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완구 총리가 뜬 인물이라 해서 마치 또 이 총리직에 맞지 않는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또 충청권 대망론이라는 것을 얻고 예. 만약에 좀 총리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든가 예. 은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 바로 직격탄이 날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뜨는 인물이냐 지는 인물이냐 그거 관계없이 예. 정말 총리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다른 인물들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저쪽에서 이제 그 유승민 아마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네. 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은 당청정 관계에서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바르게 좀 수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래도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상당히 거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래.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김무성 대표. 네. 아까 되지만 앞으로 이제 당청정 관계에서 무게 중심이 당으로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네. 앞으로 어떻게 주도할 거냐에 따라서 여당의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 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김무성 대표도 상당히 이제 뜨는 인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도 네, 보시기에. 김무성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 중에 제일 위에 있거든요. 네. 당대표가 된 다음부터 그런 그 지위를 갖게 됐죠. 물론 정몽준 전 의원이 재보선에서 저 탈락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됐지만 어쨌든 당을 잘 이끌어 나간다면 앞으로 저 전도가 굉장히 유망한 상황에 와 있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당선 데모를 해가지고 차기 잠재적인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힐 수 있는 예. 그런 교두부를 마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기에선 빠져 있는데 네. 그 참 장수를 하신 장군이 인물이 있어요. 김장수
지금 주중대사 네. 같은 경우에 네, 그렇죠.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또 박근혜 정부로 안보실장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주중대사로 간 거 보면은 상당히 이 장수를 하는 장수다. 이런 좀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진 인물은 누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그리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두 분 동의하시나요? 아니,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이제 동의를 예. 못합니다. 하나 못하는 게 뭐냐면 네. 김종인 그 지금 새누리당 그 옛날 저 비대위원장 전 하셨죠. 네, 네. 저분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떠나는 거지 이 정부에 뭐 몸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 스스로 그러고 지금 당직도 가고있지 않고 예. 본인 스스로 어떤 자기 신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 떠나기 때문에 네. 지는 인물이냐 아니냐 이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저는 저기는 없습니다만은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예. 악감정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저걸 보면서 느낀 예. 게 이번에 그 혁신위원장을 새누리당 맡으면서 여러 가지 그 현실에 맞지 않는 안을 많이 내놨는데 어제 이 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게 나무로 해서 사실 혁신위의 안이 다 죽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구당 관리 관련해서 그 부활을 또 했고요. 거기는 폐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을 폐지했는데 여기는 이제 부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일 타격 많이 받은 분이 사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이제는 앞으로 존재감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을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에서 이 지는 인물 중에 한 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네. 본인도 진 인물이지만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누를 끼쳤다. 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굉장히 떨어뜨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철저히 검증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훌륭한 인물들을 널리 구해서 써야 된다. 이런 교훈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국가 디자인 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이준환 인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